매일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2026호에서 울리던 호출벨 소리. 띵. 그저 고장이라 넘겼던 그 소리가 사실은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보낸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퇴직 후 요양원에 들어간 서도윤은 그 반복되는 소리를 추적하다가 한 할머니의 죽음이 점검 신호로 덮여버린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감각한 현실의 무심한 아들이라 여겼던 사실마저 왜곡되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공짜 이오니 꾹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을 뒤집기도 힘들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요. 손 닿는 곳에 딱 하나 있는 건 침대 옆에 달린 작은 비상벨줄 뿐입니다. 그걸 당기면 누군가 도와주러 온다고 처음 이곳에 입소할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당겨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또 당겨요. 4번, 5번. 그것만이 유일한 도움의 줄이니까요. 이건 그런 누군가 절박했던 밤의 이야기예요. 시계가 밤 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직 근무자인 서도윤은 2층 복도 끝까지 점검표를 들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 특유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닥엔 걸레질을 한 물기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채 10개 깔려 있었고 소독약 냄새 위로 미지근한 난방 공기가 얹혀 있었죠. 낙상 위험군 확인 완료. 체위 변경 필요자 3명 확인. 야간 순회 1차 완료. 도윤은 지난 28년간을 공공시설에서 이와 비슷한 체크 목록들을 확인해 왔어요. 퇴직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목록을 체크하고 서명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일. 자동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정상인 시간. 그래서 더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띵! 짧고 건조한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당직실 모니터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당직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서린이 의자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또 왔어요? 그거 자동 점검 오류예요. 자동 점검이면 왜 매번 빈 병실 번호로 잡힙니까? 회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냥 테스트예요. 확인 누르면 끝나요. 그러니까요. 빈 병실 회선이 왜 아직 살아있는 거죠? 마서리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이 건물 오래됐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 도윤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공시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원래 그렇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덮어왔는지 몸으로 알게 되죠. 사람이 다치고 기록이 누락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늘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모니터에 뜬 2026호 표시등이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빈 병실이 비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26호. 그는 병실 문 앞에 발을 멈췄어요. 2026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입소자가 나간 지 6개월이 지난 빈 병실이었죠. 예산이 밀려 보수도 못한 채 그대로 문만 닫아둔 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가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새벽 2시에만 늘 2026호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2층 병실 배정표를 다시 봤어요.
역시나 2026호 방에는 새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름표를 떼어낸 흔적 밑에 옅게 남아볼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반해주. 처음 보는 이름인데 묘하게 오래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청소를 하던 실버도우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방 예전에 누가 쓰셨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했어요. 해주 어르신요? 맨날 기다리시던 분. 누구를요? 아들이요. 매일 오늘은 온다. 오늘은 분명히 온다 그러셨죠. 뜨개질 하시면서요. 아들 줄 목도리 짜신다고. 근데 그게 아주머니가 손으로 길이를 표시하면서 말했어요. 반만 짜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너무 조용히 가셨어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요양시설에서 너무 조용한 죽음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대개는 누군가가 반드시 들었어야 할 소리를 놓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순회를 마친 도윤은 2026호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불 꺼진 방, 비어있는 침대, 접힌 채 한쪽 구석에 있는 휠체어, 커튼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 그런데 이상했어요. 머리맡 벽지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기댔던 것처럼 약간 눌려 있었고, 침대 옆 서랍장 손잡이는 자주 잡았던 것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 발판엔 슬리퍼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 침대 옆 호출벨 선을 봤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죠. 선 끝이 약간 늘어나 있었고 손이 닿는 손잡이 부분의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마모돼 있었어요. 방을 나서려는 그때 복도 맞은편 2025호 문틈에서 눈빛 하나가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작고 마른 어르신이었어요. 도윤은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윤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일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었던 마지막 6개월. 어느 날 야근 때문에 하루 못 찾아갔던 날 밤 나중에 확인한 기록에는 아내의 호출벨 응답이 12분이나 지연됐었다고 확인됐지만 그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했죠. 다행히 그날 별일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 도윤은 그 12분을 잊지 못했어요. 시립요양병원의 최여문 원장은 늘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설명회에서의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기관평가 자료 또한 흠잡을 데 없이 늘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야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모두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야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날은 한 사람이 2층을 모두를 오가야 하는 날도 있었고 서류상엔 4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2명이 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밤중에 한 병실에서 기저귀 교체가 지연되면 다른 병실들은 순차적으로 몇 분씩 밀리는 게 일상이었죠. 야간 책임 간호사인 선우담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다른 요양원은 더 심하대요. 도윤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다른 데가 더 심하다고 해서 지금 이곳이 괜찮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무책임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 원장실 앞에 낯선 남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피곤이 절은 얼굴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이미 오래 들고 다닌 것인지 종이 봉투가 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접수대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어요.
반해주 기록 열람 다시 요청드렸을 텐데요.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반해주.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고 체험문이 나왔어요. 그녀는 남자를 보고 정중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보호자님, 법적 절차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제 어머니 마지막 밤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님은 어머니 장례 이후 반년 동안 아무 이의도 없으셨잖아요. 그때 들은 설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어문이 주변을 한번 흘끗 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과일 봉투만 접수대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도윤은 복도 끝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 사람은 무심한 아들이 아닌 저건 뒤늦게라도 뭔가를 확인하려고 몇 번씩 돌아온 사람의 뒷모습이었거든요. 도윤은 쟁걸음으로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혹시 2026호에 계셨던 어르신의 보호자 되세요? 도윤은 그 남자의 경계하는 표정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서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명함 대신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쪽지를 받아쥐고 한참 도윤을 바라봤어요. 왜요?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도윤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다가 말했어요. 이곳은 아니지만 3년 전에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 말에 남자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2시 2026호 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짧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2번. 띵. 잠시 뒤. 띵. 도윤은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야간 순회를 마친 새벽에 조용히 전산실로 향했어요. 요양원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시설관리 출신인 도윤은 건물 훼손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야간 당직자에게는 그동안의 점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산실에서 그날 새벽의 기록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요양원의 호출벨 시스템은 매일 새벽 2시 자동 훼손 점검을 돌리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공시설에서 흔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점검 대상 훼손 목록에 현재는 비어있는 2026호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어요. 둘째, 더 심각한 것은 실제 호출 신호와 자동 점검 신호가 같은 처리창에서 표시되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즉, 새벽 2시 전후에 2026호에서 실제 호출이 발생해도 담당자가 점검 처리를 선택하면 그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구조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로그를 6개월 전까지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찾았어요. 반해주 사망일. 새벽 1시 57분부터 2시 4분까지 2026호 호출 기록이 연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도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 내려갔어요. 7번, 9번, 11번,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단 한 줄. 2시 9분 상태 확인 지연 후 심정지 발견. 그는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위중한 순간에 끝없이 벨줄을 당길 수는 없어요. 마지막 온 힘을 끌어모아야 하니까요. 8분 안에 11번.
그건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 한 신호였죠.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수동 점검 전환 로그가 3번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 호출이 쌓이는 걸 화면으로 보면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점검 확인 처리 모드로 돌렸다는 뜻이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마서린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거 보셨어요? 도윤은 모니터 앞을 비키지 않고 물었죠. 이게 뭡니까? 마서린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말합니까? 사람이 죽은 기록인데. 마서린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그날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며칠 후에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날 오전 도윤은 재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기록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 뵀으면 합니다. 재강은 1시간 만에 요양원 앞 공원 벤치에 나타났어요. 도윤이 먼저 물어보았어요. 어머님한테 면회 자주 안 오셨습니까? 재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들 보셨겠죠? 아니었습니까? 재강은 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것들을 도윤 앞에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반송된 등기우편, 요양원에서 보낸 면회 제안 안내문, 전화 연결 제한 권고 공문, 그리고 본인이 캡처해둔 통화 기록, 수십 번 걸었던 요양원 전화번호, 그런데 받은 기록은 손에 꼽혔습니다. 안내문의 문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어요. 감염 우려로 인해 면회를 제한합니다. 환자 안정저해 우려로 야간 전화 연결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재강이 힘없이 말했어요. 처음엔 제가 바빴던 것도 맞아요. 그건 부정 안 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근데 3달 전부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기서 밤마다 무섭다. 벨 눌러도 한참 있어야 와. 그래서 한번 밤에 가보겠다고 했더니 요양원 측에서 계속 막았습니다. 도윤은 그의 얼굴을 봤어요. 거기엔 후회도 늦게 깨달은 죄책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심했던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어요. 재강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주무시다 조용히 가셨다고. 그런데 장례 치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어머니 손등에 멍이 여러 군데 나 있더군요. 한쪽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굳어 있었고요. 재강이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손으로 뭔가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긴 흔적처럼요. 비상벨줄 같은 걸.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셨습니까? 했죠. 원장한테도 갔고 지자체 민원도 넣었어요. 근데 다 기각됐습니다. 조용히 주무시다 가셨다는 기록이 완벽하게 있다고. 반박할 게 없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며칠만 좀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드리면 그날 감사기관에 넣을 공식 열람 요청서를 작성해서 가져오실 수 있으실까요? 재강이 그를 바라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마서리는 도윤을 1층 구석방 소독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날 제가 2층 보조 당직이었어요.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담 선생이 책임이었고요. 2시 직전에 2019 어르신 기저귀 교체를 하러 병실을 가고 있었어요. 2007호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서 가봐야 했고요.
그때 3층에서 낙상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은 2명인데 동시에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마서린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2026호 벨마저 계속 떴어요. 처음엔 선우담 선생이 그러더군요. 지금 이시 점검 시간이잖아. 테스트 신호일 수 있어. 일단 급한데 먼저 가. 그러면서 수동 점검 전환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벨소리가 꺼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호출이었는 줄도 모르고 마서린이 눈을 감았어요. 그땐 저도 의심을 했어요. 근데 2019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3층 낙상도 제가 봐야 하고 2026호는 그냥 선우담 선생이 확인하겠지 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3층 낙상 처리하고 내려왔을 때 2026호 벨이 또 떠 있었어요. 또 그때 선우담 선생이 또 눌렀어요. 2번째로요.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2시 1분쯤이요. 도윤은 캡처해둔 로그를 머릿속으로 대입했어요. 그 시간 반해주는 이미 6번, 7번을 누른 상태였습니다. 제가 2026호에 간 건 2시 9분이 조금 넘어서였어요. 마서린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르신 손이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비상벨줄을 잡고 있었고요.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지만 손은 아직 따뜻했어요. 그런데 선우담 선생이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록하는 거 조심해. 점검 시간 겹친 건 굳이 적지 마.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엔 안 남겼습니까? 네. 마서린이 흐느꼈습니다. 며칠 뒤에 원본 로그도 수정됐어요. 수동 점검 전환 기록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럴까봐 다행히 제가 수정 전에 시스템 백업을 해뒀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마서린은 소독실 벽 쪽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자기 가운이 걸려있는 개인 보관함이었어요. 안쪽 깊숙이 숨겨둔 작은 파우치를 열자 그 안에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꺼냅니까? 마서린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2번이나 말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선우담 선생한테요. 선생이 그랬어요. 설이나 내 계약 갱신이 2달 앞이잖아.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었어요. 다른 한 번은요. 원장님한테요. 원장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제 이번 달 근무표를 들여다보다가 야간 단독 근무 좀 조정해야겠네요 라고만 하셨죠. 도윤은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협박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조용한 협박.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혼자 갖고 있었군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꿈을 자주 꿔요. 어르신이 손을 내밀고 있는 꿈이요. 손이 아직 따뜻했거든요. 제가 5분만 일찍 갔어도. 도윤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5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 5분을 묵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이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윤이 USB를 받아 쥐었어요. 내일 저랑 같이 당직 서겠습니까? 이 시에 마서린이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도윤은 도재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감사기관 열람 요청서 준비해 오세요. 지워졌던 기록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간 당직을 자원했어요. 1시 56분. 마서린은 불안한 얼굴로 도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직실 모니터, 회선함, 호출 로그 창이 동시에 열려 있었어요. USB에 담긴 원본 로그와 현재 시스템 설정도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오늘 확인할 건 단 하나였어요. 이 건물이 지금도 실제 호출을 점검 신호로 덮어버릴 수 있는지. 1시 59분.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멀리 한 병실에서 잠꼬대 소리가 났고 낡은 히터 바람이 커튼 끝을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띵! 2026호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즉시 표시가 떴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화면에 자동 점검 시간대입니다. 점검 처리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라고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도윤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실제 호출이 들어와도 담당자가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 반해주가 11번을 눌렀던 그 밤에도 매번 이 화면이 떴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때마다 전환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선우담이었습니다. 그는 도윤 옆을 지나 모니터 앞으로 가려 했어요. 선생님,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2026호 신호 확인해야 합니다. 도윤은 그의 팔을 막았어요. 지금 뭘 누르려는 겁니까? 선우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이 시간엔 급한 순서라는 게 있어요. 반해주 어르신 사망이래도 그 순서였습니까? 선우담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띵! 2026호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은 선우담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원본 로그에 남아있어요. 사망일 1시 57분부터 2시 4분까지 2026호 호출 11번.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수동 점검 전환 3번. 이게 실수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선우담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밤새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인원으로 누가 알아나 줍니까? 이봐요. 선생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당직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때 마서린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우담 선생님, 수정 전 원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지워진 기록 전부요. 선우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빠른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당직실 문이 열렸어요. 원장 체험문이었죠. 누군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을 빠르게 둘러보고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이 로그 봤어요. 그날 밤 인력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고 계세요? 직원 개인만을 탓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책임을 시스템으로 돌리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말이기도 했죠. 도윤이 답했어요. 그 구조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원장님, 체험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도윤 씨,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면 그 피해는 여기 계신 입소자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몰라요. 감사 들어오면 그 조사하는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원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원장님, 반해주 어르신 마지막 호출 10일에 응답 지연 9분, 수동 점검 전환 3회, 그리고 수정 전 원본 로그에는 이 처리가 원장님 계정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체험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재강이었습니다. 사전에 도윤이 연락해둔 대로 그는 요양원 밖에서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가 당직실 문 앞에 서서 방안을 들어오려 하자 체험문이 그를 막으려 했어요. 도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입니다. 어머님 마지막 밤의 증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최여무는 더 이상 나서지 못했어요. 도윤이 USB 하나를 도재강에게 건넸습니다. 이미 따로 복사해 둔 거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지워진 기록 전부. 내일 아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식 열람 요청과 함께요. 선우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당신네들 원장 권한으로 오늘부로 다 해고야. 최여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자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당직실에는 도윤과 마설인 그리고 제각만 남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4분이었어요. 6개월 전 이 시간에 아무 응답이 없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2026호 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어요. 띵! 아무도 점검 전환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재강의 공식 열람 요청서와 USB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됐습니다. 감사팀 조사가 시작되자 더 큰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여문 원장이 단지 그날 밤 사고 하나만을 덮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이미 1년 전부터 야간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있었어요. 법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 2층 이상 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서류상 기준을 맞춰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번 처리된 직원의 아이디로 출근 로그를 채운 날이 수십 번이었어요. 야간에 한 사람이 2층 30명 이상을 혼자 담당한 날도 있었죠. 즉 반해주가 11번 벨을 눌렀던 그 밤은 처음부터 응답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서류상 2명인데 실제로는 1명이 2층을 뛰어다니는 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간의 허위 기재가 전부 들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덮어야 했던 거였죠. 감사팀은 야간 출근 로그와 실제 시급 지급 내역을 비교하자 수십 군데의 날짜에서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허위 인력 운영으로 절감된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최여무는 직무정지, 선우담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의뢰, 요양원 전체는 운영 정지 후 특별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도재강은 그 결과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착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를 핑계로 자주 오지 못했던 것도 어머니가 무섭다고 말했을 때 더 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그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제가 늦게 온 죄는 제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아예 아무도 가지 않았네요. 그 말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팀은 2025 허무은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허무은 어르신은 처음엔 조사팀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죠. 조사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옆방에서 계셨으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허무은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요양원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말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한 곳으로 옮겨지거나 더 힘든 자리로 밀릴 수 있다는 것도요. 조사팀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무은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혜주 씨하고 나는 벽 하나 사이였어요. 조사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벽이 얇아요. 혜주 씨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리고 혜주 씨가 혼잣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처음엔 잘 안 들렸었는데 나중엔 다 들리더라고요.
허모은 어르신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주 씨는 매일 밤 아들 얘기를 했어요. 벽 너머로 나한테요. 나도 가끔 대답을 했고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작년 복도에서 몇 번이 전부였지만 벽 너머로는 꽤 많이 얘기했어요. 허무은 어르신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반혜주가 요양원에 입소한 건 1년 반 전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조용했다고 해요. 누구든 처음엔 그런 법이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부터 허무은 어르신은 밤마다 옆방에서 무언가 달가닥 소리를 들었습니다. 뜨개질하는 소리였어요. 어느 날 밤 반혜주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벽을 몇 번 두드리고 나서였어요. 옆에 계세요? 허무은이 대답 대신 벽을 한 번 두드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규칙이 생겼어요. 잠들기 전에 벽을 한 번 두드리면 상대방도 한 번 두드렸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그게 전부였지만 그거면 충분했어요. 말이 오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반혜주가 말했어요. 모은 씨,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이름이 재강이에요.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그 애가 초등학생 때 생각이 나요. 겨울에 학교 갔다 오면 귀가 새빨개져서 오곤 했거든요. 그때 내가 귀마개 하나를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목도리를 짜줬죠. 귀까지 덮이는 긴 걸로요. 그게 좋다고 그 녀석 겨울 내내 그것만 하고 다녔어요. 반혜주가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요즘 그 애가 전화를 못하는 거 내가 몰라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기다려지더라고요. 혹시 오늘은 올까? 혹시 오늘은 연락이 닿칠까? 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반혜주가 웃었습니다. 목도리 짜고 있다고 해야죠. 내가 추울까봐 짜고 있으니까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요. 그리고 나 여기 잘 있으니까 가끔 짬내서 들르라고. 조사팀은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 밤도 나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나 원래 잠을 잘 못 자거든. 새벽에도 그냥 누워서 천장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혜주 씨가 가기 전날이요. 그러니까 반년 전쯤. 이 시쯤이었을 거예요. 혜주 씨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조그맣게 들렸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허무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혜주 씨가 벽을 두드렸어요. 우리 신우잖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2번, 3번, 4번. 계속 두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두드렸죠. 여러 번요. 그리고 벽에 귀를 대고 있었어요. 허무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혜주 씨가 말했어요. 벽 너머로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조사팀이 펜을 들었습니다. 모은 씨, 이번엔 좀 와달라고 해줘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이라고 했어요. 전에도 눌렀는데 안 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크게 소리를 질러보려 했는데 목 수술을 해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벽을 두드렸어요. 벽을 막 두드렸는데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허무은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혜주 씨가 벽을 또 두드렸어요. 한 번요. 아주 약하게. 저도 한 번 두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사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무은 어르신이 6개월 동안 이 기억을 혼자 갖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밤마다 벽 너머로 신호를 주고받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셨습니까? 허무은 어르신이 처음으로 조사팀을 바라봤어요. 내가 말해도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요. 늙은 사람이 벽에 귀대고 들었다는 소리 누가 믿겠어요. 그렇다고 이미 저 세상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사팀이 2026호를 공식 수색하던 중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에서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입소 안내문 여백에 꾹꾹 눌러 쓴 연필 글씨였어요. 손 힘이 약해진 사람이 여러 번 덧대어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재강아 오늘 오면 나 혼자 아니라고 말해라. 도재강은 그 종이를 건네받고는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목도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메모도 전달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허무은 어르신을 통해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그 어떤 변명이나 후회보다도 잔혹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요양원은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빈 병실 호출 회선은 비어있는 즉시 비활성화하도록 바뀌었고 자동 점검 시간대에는 실제 호출과 테스트 신호가 완전히 분리된 별도 창에서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재설계됐습니다. 야간 근무 인원도 더 보충되었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울리던 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비어 있었지만 버려진 방이 아니었어요.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였습니다. 마서린이 말없이 두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당직실 문 옆엔 새로 부임한 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붙인 작은 문구 하나가 붙었어요. 응답은 돌봄의 시작입니다. 도윤은 그 문구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은 쉬웠어요. 어려운 건 사람이 가장 외롭고 약해지는 시간에 정말 그 문장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허무은 어르신이 복도에서 도윤을 불렀어요. 이제 그 시간에도 조용하네. 도윤이 살짝 웃었습니다. 네, 이젠 조용합니다. 허무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럼 그 양반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 아들한테 목도리도 못 줬는데. 도윤은 대답 대신 그 방 문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차갑고 어두운 방이 아니었어요. 손때 묻은 서랍 손잡이, 벽지에 옅은 자국, 조금 늘어나 있는 벨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지워진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은 사람의 자리처럼요. 도윤은 방 안에 잠시 서 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겠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버린 침묵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남겨둔 침묵이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병실벨이 울렸습니다. 띵, 띵. 도윤은 곧바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2번 누르기 전에. 그 벨은 고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살려달라고, 아직 여기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보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그 신호는 무시해도 되는 소리로 처리됐어요. 한 생명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워졌고 한 장의 기록은 그렇게 삭제됐으며 한 요양원의 이해는 그렇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누군가가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맞추었어요. 시스템의 허점도 요양원의 거짓도 물론 기억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어떤 사람이 오지도 않을 마지막 벨을 눌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와줄 거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돌봄은 시설과 시스템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의 자발적 응답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마음 한켠으로 뭔가 답답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